난 피가 섞인 손주는 필요 없어.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귀가 먹먹해졌어요. 눈앞에 놓이는 분명 제 어머니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평생 알아왔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어머니는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말이 제 삶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듯이요. 민주야, 넌 재혼해야 했어? 그런데 그 여자가 낳은 것이 방해가 됐잖니? 그 여자가 낳은 것. 어머니는 제 딸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지난 15년이, 아니 어쩌면 제 인생 전체가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요. 그런데 이 모든 악몽은 사실 한 달 전 평범한 오후에 시작됐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주입니다. 올해 43이고 제약회사 바이오텍 코리아의 대표이사죠. 직원 300명 규모의 중견기업으로 키워낸 이 회사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아니, 전부여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15년 전 제 아내를 버렸으니까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노숙자 지원 시설 시찰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매년 분기마다 저소득층 무료 진료 사업을 진행하는데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건 1년에 2~3번 정도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형식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진 몇 장 찍고 시설장님과 악수하고 언론 보도자료 하나 내면 끝나는 그런 스케줄이었죠. 대표님, 이쪽입니다. 시설장이 안내하는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도 저는 머릿속으로 오후 회의 안건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이 순간을 기점으로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것을요. 여기가 여성 거주 공간입니다. 현재 23분이 계시는데 특히 몇 분은 치매나 정신질환을 앓고 계셔서 시설장의 설명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그 순간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앉아있는 한 여성의 뒷모습이 보였거든요. 허리까지 내려온 긴 머리카락은 엉클어져 있었고 낡은 회색 옷을 걸친 그 등은 너무나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세,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낯익었어요. 저분은 제가 묻기도 전에 그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수진, 제 전처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15년 전 제가 버린 여자였습니다. 수진 씨?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보지 않았어요. 아니, 보는 것 같았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마치 저를 관통해서 그 너머에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처럼요. 지우야, 지우야. 그녀의 입에서 나온 건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갔어? 엄마 여기 있어? 지우야.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수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텅 빈 눈동자,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의 눈 같았습니다. 저분이 누구세요? 시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안색이 창백해진 걸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아니, 아는 사람 같아서요. 저는 가까스로 대답하고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수진의 얼굴은 제가 기억하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40대 초반인데 60대처럼 보일 만큼 깊게 파인 주름, 핏기 없이 거무스름한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그 텅 빈 눈빛. 15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 수지는 울면서도 또렷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었습니다. 민주씨, 당신은 언젠가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때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 갑자기 귓가에 울렸어요. 그리고 지금 그 예언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분은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요? 제가 물었을 때 시설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한 건 저희도 모릅니다. 2년 전쯤 경찰에 의해 보호 조치되어 이곳에 오셨는데 신원도 확인이 안 되고 보호자도 없으시거든요. 치매 증세가 심해서 본인이 누군지도 기억 못 하시고. 치매요? 네. 초기 진단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해지면서 급속도로 치매가 진행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저렇게 지우라는 이름만 부르세요. 아마 잃어버린 가족 이름인 것 같은데. 지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일까요?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인데 이상하게도 이 이름 속에 제가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며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지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 목소리에는 후회가, 절망이,
그리고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공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15년 전 제가 버린 이 여자에게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비극의 중심에는 지우라는 아이가 있다는 것을. 시설장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분을 아는 것 같습니다. 시설을 나오는 내내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창가에 앉아 여전히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수진의 모습이 눈에 밝혔거든요. 차에 올라타서도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 대체 그 아이는 누구일까요? 왜 수진은 그 이름만을 부르며 이렇게 망가져버린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15년 전 제 선택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의 문 앞에 서 있다는 그 직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도 머릿속에는 계속 수진의 텅 빈 눈빛이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녀가 되뇌던 그 이름, 지우, 대체 누구일까요? 친구? 친척? 아니면 설마 아이?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어요. 아니, 이건 말도 안 돼. 수진과 저는 결혼 5년 내내 아이를 갖지 못했으니까요. 그게 우리 이혼의 가장 큰 이유였으니까. 하지만 만약 이혼 후에 수진이 누군가를 만나 아이를 낳았다면, 그리고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수진이 저렇게 망가져 버렸다면, 아니야. 저는 자꾸만 떠오르는 생각을 지우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상자를 꺼냈죠. 1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어요. 상자를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과거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 그리고 이혼 서류 사본. 사진 속 수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녀는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초등학교 교사였던 수지는 항상 아이들 이야기를 신나게 해주곤 했죠. 민주 씨, 우리도 빨리 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혼 첫날 밤 수진이 수줍게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그때는 원했어요. 수진과의 아이를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게 문제가 있다고. 선천적인 난임으로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알렸을 때요. 뭐, 아이를 못 낳는다고? 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제 앞에서 화를 내셨습니다. 재벌가의 외동딸로 태어나 평생 우아함을 유지하던 분이 그날만큼은 감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민주야, 그럼 이 집안은 어떻게 되는 거니? 대를 이을 손주는? 어머니의 압박은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은근하게,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수진을 무시하기 시작했죠.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수진을 향해 가시돋친 말을 던졌어요. 요즘 여자들은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 애를 안 낳더라고. 자기 커리어가 더 중요한가 봐. 수진은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참았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말릴 용기가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도 수진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데? 왜 나는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없는 거지? 그 감정은 점점 커져서 어느 순간부터는 수진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게 됐어요. 결혼 4년 차가 되던 해 어머니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야, 이혼해라.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제 사무실로 찾아와 던진 말이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그 여자랑 있어봤자 너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 아이도 못 낳는데 뭐하러 결혼 생활을 유지하니?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고 네가 다시 시작하는 게 나아. 하지만 수진이는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저한테 있는 건데. 그래서 뭐, 넌 평생 그 여자 옆에서 미안해하면서 살 거야? 그게 너한테도 그 여자한테도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해? 어머니의 말은 냉정했지만 어딘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진과 저는 그 무렵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거든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처럼 지냈어요. 생각해봐라. 좋게 이혼하고 위자료도 넉넉하게 줘. 그 여자도 새 출발할 수 있잖니?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수진과 마주 앉았어요. 수진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민주 씨, 이혼하고 싶으세요? 수진이 먼저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요, 수진 씨. 우리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수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어요.
어머니가 압박하셨나요? 그것도 있지만 나도 힘들어요. 이렇게 서로를 피하면서 사는 게. 그렇군요. 수지는 그렇게 짧게 대답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더 괴로웠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어머니가 변호사를 통해 준비한 서류에 수진과 저는 각각 도장을 찍었어요. 위자료는 어머니 말대로 넉넉하게 책정했습니다. 3억 원. 서류의 마지막 도장을 찍는 순간 수진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민주 씨, 당신은 언젠가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 말이 뭔가 저주처럼 느껴져서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수진 씨, 우리 둘 다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서로한테? 아니에요. 수진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책임에서, 죄책감에서, 나한테서. 그 말을 끝으로 수진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수진을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어요. 15년 전 그날까지는요. 저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4시.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수진은 이혼 후 어떻게 살았을까? 지우는 대체 누구지? 왜 그녀는 저렇게 망가져버린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게 내 책임은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제가 15년 전에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수진은 지금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만약 제가 어머니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수진 곁을 지켰더라면 그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을까요? 아니야. 지금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후회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진실을 밝혀내는 거예요. 수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우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녀가 저렇게 망가졌는지 저는 모든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아침 9시 출근하자마자 저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부장님, 급하게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호했는지 비서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말씀하십시오, 대표님. 이수진이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나이는 42세, 15년 전까지 제 배우자였던 사람입니다. 비서가 놀란 표로 저를 봤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이혼 후 15년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라는 이름의 아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가능한 모든 정보를 찾아주세요.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비서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을 때 저는 한 가지를 더 덧붙였어요. 그리고 이 조사는 극비로 진행해 주세요. 어머니나 다른 누구에게도 알려지면 안 됩니다. 비서가 왜 그러냐는 듯 저를 쳐다봤지만 묻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후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비록 그 진실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릴 만큼 끔찍한 것이라 해도, 왜냐하면 15년 전 수진이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으니까요. 당신은 언젠가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 언젠가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무엇을 후회하게 될지 정확히 알고 싶었어요. 일주일은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회의를 하면서도, 서류를 검토하면서도 저는 계속 시계만 쳐다봤어요. 비서가 언제쯤 조사 결과를 가져올까? 거기엔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수진이 저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말하는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입술만 움직일 뿐이었죠. 그리고 그녀 옆에는 항상 흐릿한 형체의 작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지우일까요? 잠에서 깨면 식은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그렇게 7일이 지난 금요일 오후 비서가 드디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비서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묵직하고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좋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을요. 앉으세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두툼한 파일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A사 용지가 최소 50장은 넘어 보였습니다. 대표님, 이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는 파일을 펼치지 못한 채 비서의 보고를 기다렸어요. 비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이혼 후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8개월 뒤에 딸을 출산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딸, 수진에게 딸이 있었다고요? 딸의
이름은 강지우, 호적상 성은 강씨로 되어 있습니다. 강지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강씨라고요? 제 성을요? 잠깐만요. 그럼 그 아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 제게 비서가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건 출생신고서였어요. 아버지 란에는 강민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대표님, 이수진 씨는 이혼 당시 이미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서의 말이 천천히 제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이혼 당시 임신 중이었다고? 그럼 지우는 제 딸이라는 건가요? 하지만 저는 의사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정확히 말하면 자연 임신이 극히 어렵다는 진단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수진 씨가 임신했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확률이었겠지만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주저앉았습니다. 제 딸이 있었다고요? 이혼하고 떠난 수진의 뱃속에 이미 제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고요? 왜 수진 씨는 말하지 않은 거죠? 임신 사실을요? 비서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이수진 씨가 친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복구했는데 비서가 핸드폰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뒤였어. 다시 돌아가서 말할까 생각도 했는데 민주는 나랑 헤어지고 싶어 했잖아. 아이 때문에 의무감으로 붙잡는 건 우리 모두에게 불행일 것 같아. 그냥 혼자 키울게. 이 아이만큼은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그 문자를 읽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도망치고 싶어 했는지를. 그래서 혼자 짊어지기로 한 거예요. 제 딸을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계속 듣고 싶었어요.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부산에서 편의점 알바, 청소 1등을 전전하며 혼자 지우를 키웠습니다. 매우 힘든 생활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파일 속 사진 몇 장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낡은 반지하 방, 곰팡이가 핀 벽, 그리고 그 좁은 방 한구석에 놓인 작은 책상. 지우는 학교 성적이 매우 우수했습니다. 반에서 항상 1등이었고 선생님들 평가도 좋았어요. 엄마를 많이 따랐고 착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비서가 건넨 다음 사진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새까만 눈동자, 그리고 어딘가 낯익은 미소. 제 어릴 적 사진과 똑같은 미소였어요. 지우야. 무의식 중에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하지만 분명 제 핏줄인 그 아이를요. 대표님, 비서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강지우는 3년 전 12살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 말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사망, 제 딸이 죽었다고요? 교통사고는 어떻게?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한 두부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비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12살, 고작 12살에 이수진 씨는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수진 씨는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6개월 후에는 초기 치매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진이 저렇게 된 거였군요. 딸을 잃은 충격으로 제가 버린 여자가 혼자 키우던 제 딸을 잃고 그렇게 망가져버린 거였어요. 교통사고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넘기더니 한 장을 제게 건넸어요. 김태준, 당시 32세,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형량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잠깐만요. 김태준?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대표님. 김태준은 3년 전 우리 회사 영업부 과장이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우리 회사 직원? 제 딸을 친 사람이 제 회사 직원이었다고요? 이게 대체 어떻게? 저도 이 부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비서가 다음 서류를 펼쳤어요. 김태준은 사고 3개월 후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으로 무려 1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과장급 직원이 받기엔 과도하게 많은 금액입니다. 1억 5천? 네. 그리고 사고 합의금 역시 1억 원으로 책정됐는데 이수진 씨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합의금을 누가 가져간 겁니까? 비서가 저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명의가
강민주 씨로 되어 있습니다. 뭐, 서류상으로는 대표님께서 직접 합의금을 수령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말이 안 됐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우의 사고에 대해서도 합의금에 대해서도 전혀 들은 바가 없어요. 이건 누가 제 이름을 도용한 겁니까? 그 부분은 아직 확인 중입니다만 비서가 말을 멈췄습니다. 말씀하세요. 합의금 수령 당시 도장이 사용됐는데 그 도장은 대표님 개인 인감이 아닌 회장님 댁에 보관 중인 가족 대표 인감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회장님 댁, 그러니까 어머니 댁에 있는 인감이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비서가 마지막 서류를 펼쳤어요. 사고 조사 기록을 보면 목격자들 진술이 일관되게 나옵니다. 차량이 지우 양을 보고 의도적으로 방향을 틀어 가속했다고요. 명백한 고의 사고였는데, 고의? 네. 하지만 경찰 최종 보고서에는 단순 음주 과실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담당 형사도 이상하다며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상부에서 기각됐다고 하더군요. 제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어요. 회사 직원이 제 딸을 치고 과도한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고 합의금은 제 명의로 누군가 가로채고 고의 사고였는데 단순 과실로 축소되고 이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꾸민 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머니, 그 이름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가 어떻게 손녀를?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비서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김태준,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현재 해외에 체류 중입니다. 사고 이후 한국에는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도망친 거예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거예요. 담당 형사는요?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형사와 연락할 수 있습니까? 네, 퇴직하셨지만 연락처는 확보했습니다. 약속을 잡아주세요. 당장 오늘이라도.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비서가 나간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지우의 사진을 바라보면서요.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딸,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채 12살에 세상을 떠난 제 딸. 지우야,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15년 전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더라면, 수진 곁을 지켰더라면 지우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반지하가 아닌 따뜻한 집에서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을 거예요. 그리고 죽지도 않았겠죠? 내가 지킬게. 이번에는 내가 진실을 밝혀낼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교통사고의 진실, 합의금의 행방, 그리고 이 모든 것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음모. 저는 끝까지 파헤칠 겁니다. 비록 그 진실이 저를 완전히 파괴할지라도. 왜냐하면 이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대가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퇴직한 형사 박철호를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제가 제안한 자리에 선뜻 응해 주었어요. 전화로 사건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의 목소리에서 묘한 안도감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마치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요. 박 형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그날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다고 했어요. 가해 차량의 브레이크 자국이 횡단보도 한참 전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아이를 친 직후에야 나타났다는 거예요. 게다가 목격자 진술도 일관됐습니다. 차가 아이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오히려 핸들을 아이 쪽으로 틀었다고요. 형사는 당시 현장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스마트폰에 저장해둔 사진이었어요. 횡단보도 위에 작은 신발 한 짝, 바닥에 흩어진 학원 가방 속 교재들, 그리고 저는 그 이상은 볼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형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치웠어요. 그리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해자 김태준을 조사했을 때 그는 계속 횡설수설했다고 해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아이를 못 봤다고, 자기도 억울하다고. 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지 판단력을 완전히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형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려던 바로 그날 상부에서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사건을 단순 음주과실로 정리하라고, 더 이상 파지 말라고. 그리고 며칠 후 피해자 측에서 합의서가 접수됐다는 거예요. 형사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대요. 피해자 어머니인 이수진을 직접 만났는데 그 여자는 합의 같은 건 전혀 모르는 눈치였거든요. 오히려 가해자를 끝까지 처벌해달라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아버지 명의로 합의가 성립되어 있었고 형사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었다고 했어요.
제가 합의서 사본을 볼 수 있냐고 물었을 때 형사는 이미 준비해뒀다는 듯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마치 언젠가 이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봉투를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합의서의 서명란, 거기에는 분명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필체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장은 비서의 조사대로 어머니 댁에 보관되어 있는 가족 대표 인감이었어요. 형사는 제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일이냐고, 혹시 기억이 안 나는 거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제가 한 일이 아니라고, 누군가 제 이름을 도용한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형사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하나만 더 알려주겠다고. 사고 다음 날 국회의원실에서 경찰서로 전화가 왔다고 했어요. 어떤 의원의 보좌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 사건을 조용히 처리해달라고, 언론에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압박했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의원이냐고 물었을 때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름을 말했어요. 박영신 의원. 어머니의 대학 동창이자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그 순간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회사 직원이 가해자, 과도한 퇴직금, 도용된 합의금, 어머니 댁의 인감, 그리고 어머니 친구인 국회의원의 개입.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설계했어요. 지우의 죽음부터 사건 은폐까지.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차에 올랐을 때 저는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손이 너무 떨렸거든요. 분노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아니면 믿고 싶지 않은 진실 앞에 선 혼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손녀를 죽였다고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니는 냉정하고 계산적인 분이지만 살인을 저지를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 머릿속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그럴까? 15년 전 어머니가 수진을 대하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나? 손주가 필요하다며 저를 압박하던 모습을, 대를 이어야 한다며 수진을 무시하던 그 태도를, 만약 어머니가 지우의 존재를 알았다면, 그것도 제가 재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전처가 낳은 아이가 나타난다면 어머니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소파에는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늦을 줄 알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저녁은 먹었냐고, 오늘 스케줄은 어땠냐고.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자애로운 어머니의 얼굴.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그 얼굴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머니는 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다음 주에 맞선이 있다고. 재벌가 딸인데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다고. 이번엔 꼭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차를 받아들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3년 전에도 어머니는 저에게 재혼을 권했었죠? 바로 지우가 죽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저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어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 누구인지를요. 다음 날 저는 비서에게 하나를 더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3년 전 제 재혼 이야기가 처음 나왔던 시점, 그때 어머니가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그리고 김태준이 우리 회사에 입사한 시기와 경위, 비서는 묻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사흘 후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김태준은 3년 전 정확히 제 재혼 이야기가 나오기 한 달 전에 우리 회사에 특채로 입사했어요. 추천인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입사 2주 만에 영업부 과장으로 승진했고 사고 발생 일주일 전 어머니와 단둘이 식사를 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레스토랑 예약 기록. 어머니 비서가 예약한 거였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사고 당일 김태준의 차량이 지우의 학원 근처를 2시간 동안 배회했다는 블랙박스 기록이 복구됐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지우가 학원에서 나오는 순간 차는 바로 시동을 걸었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었어요. 제 어머니가 주도한. 서류를 보는 내내 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친손녀를 12살짜리 아이를 이렇게 냉혹하게 죽일 수 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제 재혼에 방해가 된다고? 전처의 아이라서? 저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모니터가 흔들렸고 커피잔이 넘어져 서류가 젖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화를 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지우는 죽었고 수지는 미쳐버렸고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걸 전혀 모른 채 3년을 살아왔으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진실을 직접 듣고 확인해야겠다고, 설령 그 진실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린다 해도, 왜냐하면 이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필요했어요. 마지막 한 조각, 어머니가 직접 관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요. 그래서 저는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김태준을 찾기로 한 거예요. 비서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김태준은 현재 동남아시아 어딘가에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 남아있는 어머니였죠. 저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김태준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전달하라고 했어요. 아들에게 위급한 일이 생겼으니 연락하라고 강민주가 기다리고 있다고. 이틀 뒤 김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왜 자기를 찾느냐고, 3년 전 일은 다 끝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당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듣고 싶다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경찰에 넘기겠다고요. 김태준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결국 승낙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태국 방콕의 허름한 호텔에서 그를 만났어요. 3년 사이 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수척하게 마른 얼굴, 혈색 없는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해 보이는 눈빛. 마치 도망자의 얼굴이었어요. 우리는 호텔 커피숍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한국에서는 금연이었는데 이제는 하루에 2갑을 피운다고 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서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3년 전 그날 정말 사고였냐고. 김태준은 한참 동안 담배 연기만 내뿜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다고 했어요.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제 상상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3년 전 김태준은 빚에 쪼들리고 있었대요. 사업 실패로 2억 가까운 빚을 졌고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비서가 그를 호출해서 일자리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바이오텍 코리아 영업부 과장 자리. 연봉도 좋고 승진도 빠르다고 했대요. 김태준은 당연히 의심했다고 해요. 자기 같은 사람을 왜 특채로 뽑느냐고. 하지만 어머니의 비서는 조건을 하나 내걸었다고 합니다. 입사 후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고. 그 일만 완수하면 빚을 모두 갚아주고 추가로 1억을 더 주겠다고. 김태준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대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빚쟁이들의 협박이 날로 심해지고 가족들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승낙했고 입사했어요. 입사 한 달 후 어머니가 직접 그를 불렀다고 합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대요. 어머니는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며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 담담하게 말했다고 해요. 부산에 12살짜리 여자아이가 있다고. 그 아이를 처리하라고. 교통사고로 위장하되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김태준은 그 말을 듣고 쏘스라치게 놀랐대요. 아이를 죽이라고? 그것도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하지만 어머니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차갑게 말했대요. 이미 계약은 성립됐고 거부하면 김태준의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리고 이를 완수하면 해외 도피 자금까지 대주겠다고 했답니다. 김태준은 일주일 내내 고민했대요. 도망칠까도 생각했지만 어머니 쪽에서 이미 자기 가족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지우의 학원을 며칠간 감시했대요. 학교 시간, 동선, 혼자 걷는 구간, 모든 걸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지우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을 기다렸어요. 김태준은 그때를 떠올리며 손을 떨었습니다. 아이는 학원 가방을 메고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파란불이 켜지자 건너기 시작했고 김태준은 차에 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너무 떨려서 처음엔 앞으로 나아갈 수조차 없었대요. 하지만 어머니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악셀을 밟았습니다. 아이가 그를 보고 눈이 마주쳤대요. 그 순간 김태준은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충격음, 비명, 그리고 정적. 김태준은 차에서 내려 아이를 봤대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작은 몸,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김태준의 인생은 끝났대요. 경찰에 연행됐을 때 어머니 쪽에서 보낸 변호사가 모든 걸 처리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기소되고 합의금이 처리되고 3개월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퇴직금 명목으로 1억 5천이 입금됐고 해외 도피 경비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태준은 그 돈을 쓸 수가 없었대요. 밤마다 지우의 얼굴이 나타났다고 해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그 아이가 자기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계속 보인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도망쳤어요. 한국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벗어나려고요. 하지만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안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어디를 가도 따라온다고 했어요. 김태준은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경찰에 신고하라고, 처벌받고 싶다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감옥이 낫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이 일과 무관하니 제발 건드리지 말아달라고요. 저는 그 말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김태준은 가해자였지만 동시에 어머니에게 이용당한 또 다른 피해자였으니까요. 호텔을 나와 공항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어머니는 제 재혼을 위해 전처가 낳은 손녀의 존재를 지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김태준을 고용했고 아이를 죽였어요. 사고로 위장하고 합의금을 가로채고 국회의원을 동원해 사건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에게 지우는 손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어머니를 직접 대면해야겠다고, 진실을 듣고 고백을 받아내야겠다고, 그리고 모든 관계를 끊어야겠다고. 비록 그 사람이 저를 낳아준 어머니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어머니는 이미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12살 아이를 냉혹하게 살해한 괴물이었으니까요. 착륙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마지막 대면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면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요.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저도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 댁은 한남동 언덕 위에 있는 대저택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자란 집이었죠. 행복한 기억들로 가득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기억이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사가 놀란 표호로 저를 맞았습니다. 미리 연락도 하지 않고 갑자기 찾아왔으니까요. 어머니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 집사는 2층 서재에 계신다고 했어요. 저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치 단두대로 향하는 사람의 걸음처럼요. 서재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문 너머에서 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밝고 우아한 목소리로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마치 3년 전 12살 아이를 살해한 적이 없는 것처럼요. 저는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통화를 끊고 저를 바라봤어요. 놀라기는커녕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반겼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아들을 반가워하는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어머니는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차를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3년 전 부산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아시냐고.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 미세한 변화를요. 하지만 어머니는 금방 미소를 되찾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교통사고냐고,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느냐고.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김태준의 진술서, 사고조사 기록, 합의서 4본, 어머니와 김태준의 식사 기록, 그리고 지우의 사진, 서류들이 책상 위에 흩어졌어요. 어머니는 그 서류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더 이상 자애롭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치 피곤한 일에 휘말린 사람처럼요. 그리고 놀랍게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대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고, 김태준을 만났냐고. 저는 대답 대신 물었어요. 왜 그랬냐고, 어떻게 손녀를 죽일 수 있냐고.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나온 말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했어요. 어머니는 3년 전부터 지우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수진을 감시하고 있었대요. 혹시나 제게 방해가 될 만한 일이 있나 싶어서요. 그러다 지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수진이 아이와 함께 사는 걸 보고 출생신고를 확인해 보니 제 이름이 아버지로 등록되어 있었대요.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격분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전처가 제 아이를 낳아서 숨기고 키우고 있을 수 있냐고, 이건 사기라고, 배신이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어머니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 재혼이었어요.
그 무렵 어머니는 저를 위해 좋은 집안의 여성과 선을 보게 할 계획이었대요. 재벌가의 딸이었고 결혼하면 회사에도 큰 도움이 될 인연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우의 존재가 알려진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어머니는 물었어요. 전처가 낳은 딸이 있다는 사실, 그것도 12살이나 된 아이가요. 상대 집안에서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흠결이라고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할 거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결정했대요. 지우를 없애기로요.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마치 비즈니스 결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내내 현기증이 났습니다. 손녀를 없앴다고요? 재혼 때문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도 지우는 어머니의 친손녀 아니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때 어머니가 한 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천한 피가 섞인 손주는 필요 없어.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어요. 수진이 하류 집안 출신이고 그런 여자가 낳은 아이는 우리 가문의 일원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혼외자 신분으로 태어난 아이를 인정하면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요.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게 모두를 위해 낫다고 어머니는 판단했대요. 저는 그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실제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제가 알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걸지도 몰라요. 어머니는 한 번도 지우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제거해야 할 문제였을 뿐이었습니다. 12살? 학교에서 친구들과 웃고 엄마를 기다리고 미래를 꿈꿨을 작은 아이를요. 어머니는 그저 차갑게 계산하고 실행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후회는 안 하냐고, 죄책감은 없냐고.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이 아니냐고. 어차피 제 인생에 없던 존재인데 왜 이렇게 집착하냐고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미 3년이나 지난 일이고 파헤쳐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조용히 묻어두고 살라고 했습니다. 마치 명령하듯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동안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거죠.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만요.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냉혹하고 계산적이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친손녀를 죽이는 것조차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요. 저는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이제 끝이라고, 더 이상 어머니의 아들로 살지 않겠다고. 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증거라는 게 전부 정황뿐이라고, 김태준의 진술만으로는 어머니를 처벌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차라리 경찰에 신고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가진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막겠다고, 제 인생을 망쳐놓겠다고 협박했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처벌? 법적 책임? 그런 건 이미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과 완전히 결별하는 것, 피로 연결된 관계를 끊어내는 것. 저는 서재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어머니가 뭔가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허탈함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다 섞여 있었을 겁니다. 집을 나와 차에 올랐을 때 저는 한참 동안 운전대를 잡은 채 울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괴물이었고, 지우는 죽었고, 수지는 미쳐버렸고, 그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수진을 버리지 않았더라면, 어머니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았더라면, 지우는 살아 있었을까요? 수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을까요? 후회, 죄책감, 자책, 그 모든 감정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저는 남은 인생 동안 속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시했어요. 어머니와의 모든 법적 관계를 정리하라고. 회사 지분 중 어머니 몫을 사들이고 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가족 관계에서 완전히 분리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강민주가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겁니다. 비록 그 시작이 폐허 위에서라 할지라도요. 일주일 후 저는 회사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임원들과 주주들이 모두 모인 회의실에서 저는 담담하게 발표했어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다고, 그리고 제가 보유한 회사 지분 전부를 매각한다고요.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부사장이 황급히 물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냐고,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느냐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에 서명하고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그동안 고생했다고 회사를 부탁한다고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챙기는데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떠나시는 거냐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오더라도 제 연락처를 알려주지 말라고. 저는 이제 다른 인생을 살 거라고요. 비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를 나오는 길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15년간 쌓아 올린 제 모든 것이 그 건물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우가 죽은 그날 제 인생의 의미도 함께 죽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와 있었어요. 메시지도 가득했습니다. 당장 연락하라고,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정신 차리라고 협박하듯 적혀 있었죠. 저는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이 집도 떠날 겁니다. 어머니가 사준 집이었거든요. 어머니와 관련된 모든 것을 버리고 싶었어요. 옷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5년 전 이혼할 때 수진이 두고 간 물건들을 담아둔 상자였어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거였죠. 상자를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수진의 흔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결혼반지, 부부 사진, 그리고 작은 USB 하나. USB에는 지우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노트북에 USB를 꽂았어요. 폴더 안에는 사진 파일들과 동영상 몇 개, 그리고 문서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열어봤어요. 갓난아기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 수진이 안고 있었어요. 다음 사진, 돌잔치 사진이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작은 아이가 떡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그 다음, 유치원 입학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현장 학습 사진, 사진을 하나씩 넘길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제 딸의 성장 과정이 거기 있었어요. 수지는 모든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뒀던 겁니다. 아마도 언젠가 제게 보여주려고요. 마지막 사진은 지우가 12살 때 찍은 것이었어요.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제 어릴 적과 똑같은 미소였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었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었는데, 왜 저는 몰랐을까요? 왜 찾지 않았을까요? 다음으로 문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편지였어요. 지우가 쓴 편지였습니다. 아빠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강지우예요. 아빠는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아빠 사진을 매일 봐요. 엄마가 보관하고 있는 사진이요. 엄마는 아빠 이야기를 자주 해줘요. 착한 사람이었다고, 똑똑했다고, 언젠가 만나면 저를 많이 사랑해 줄 거라고요. 저는 아빠를 만나고 싶어요.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고 싶어요. 엄마는 힘들어해요. 밤에 몰래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일도 너무 많이 하고 아프신데도 병원에 안 가요. 제가 아빠를 찾아가면 엄마가 조금 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 용기를 내서 아빠 회사를 찾아가 보려고 해요. 엄마는 모르게요. 깜짝 선물처럼요. 아빠, 저를 좋아해 주실 거죠? 사랑하는 딸 지우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저를 만나려 했던 거예요. 그날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어쩌면 제 회사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아빠를 만나러. 그런데 그 길에서 지우는 죽었습니다. 할머니가 보낸 살인자에게. 저는 노트북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찢어지고 있었어요. 제 딸이, 저를 만나고 싶어 했던 제 딸이,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던 제 딸이, 저는 만나지도 못한 채 보냈고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에 지우가 나타났습니다. 학교 교복을 입은 모습이었어요. 조금 긴장한 듯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빠, 안녕하세요. 저 지우예요. 오늘 드디어 용기를 내서 아빠를 만나러 가려고 해요. 떨리지만 기대돼요. 아빠 얼굴을 실제로 보면 어떨까? 엄마가 말한 것처럼 다정한 사람일까? 저는 아빠가 저를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빠 사랑해요. 만나면 꼭 안아주세요.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지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늦었어?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너를 만나지도 못했어? 안아주지도 못했어?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제라도 뭔가 해야 한다는 것을요. 지우를 되살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남은 사람들은 지킬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수진에게 다른 가족이 있는지, 지우 외에 아이가 있었는지 조사해 달라고요. 이틀 후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수진이 5년 전 한별이라는 여자아이를 입양했다고요. 당시 7살이었던 한별이는 고아원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수진이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우가 죽고 난 후 한별이는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갔대요. 수진이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됐으니까요. 현재 17살,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로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보육원 원장은 조심스럽게 한별이를 불러줬어요. 그리고 귀띔했습니다. 한별이가 수진과 지우를 많이 그리워한다고 한동안 말을 잃을 정도로 힘들어했다고요. 면회실에서 한별이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교복을 입은 여학생, 조심스럽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한별이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제가 지우의 아버지라는 것, 수진과 이혼한 남자라는 것, 그리고 지우가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한별이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증거들을 보여주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자 한별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별이에게 약속했어요. 이제부터 제가 책임지겠다고, 보육원에서 나와 같이 살자고, 수진도 제대로 된 병원으로 옮기고 우리 셋이 가족이 되자고요. 한별이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자기를 버리지 않을 거냐고, 지우 언니처럼 자기도 사랑해 줄 거냐고. 저는 한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어요. 평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지우를 지키지 못한 죄, 수진을 버린 죄, 모든 것을 외면했던 죄. 그 모든 것을 한별이와 수진을 지키며 갚겠다고요. 비록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지만, 비록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이지만, 이제라도 남은 사람들만큼은 지키겠다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으니까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수진을 서울의 좋은 요양병원으로 옮겼어요. 1인실의 정원이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노숙자 시설의 그 어두운 복도와는 완전히 달랐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치매가 너무 깊이 진행되어서 기억을 되찾기는 어려울 거라고요. 다만 안정적인 환경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는 있을 거라고 했어요. 처음 수진을 새 병실로 모셨을 때 그녀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같은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지우야, 지우야. 저는 그 옆에 앉아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말라있던 손이었어요. 한때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 따뜻한 손이 이제는 이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수진을 찾아갔어요. 아침에 한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병원에 들러 수진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어요. 수진이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때 당신을 버려서 미안하다고, 지우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보며 가끔 제 손을 꼭 쥐곤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한별이도 자주 함께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한별이였지만 점점 수진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학교 이야기를, 친구 이야기를, 그리고 지우 언니 이야기를요. 한별이는 지우의 사진을 수진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정말 예뻤다고, 착했다고, 자기를 많이 아껴줬다고요. 그럴 때면 수진의 눈빛이 잠깐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희미한 기억이 떠오르는 것처럼요. 하지만 곧 다시 텅 빈 눈으로 돌아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수진에게는 지우의 죽음이 너무나 큰 상처여서 무의식이 그 기억을 봉인해 버렸다고요. 아마 평생 그 문은 열리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나을지도 몰라요. 기억한다는 건 다시 그 고통을 느낀다는 뜻이니까요. 차라리 이렇게 잊고 사는 게 수진에게는 자비일지도 모릅니다. 저와 한별이는 새로운 가족이 됐어요.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둘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별이 방에는 책상을 들여놓고 제 방도 간단하게 꾸몄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아침마다 한별이와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서 말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별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숙제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장래 희망 이야기. 저는 한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요. 15년 전 수진과 함께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한별이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수진이 살아있을 때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말했었대요. 수진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저는 한별이를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어요. 대학까지 한별이가 원하는 모든 걸 지원해 주겠다고요. 한별이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제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한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기를 진짜 딸처럼 생각하냐고 아니면 지우 언니 대신이냐고요. 저는 한별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별이는 한별이라고, 지우의 대체품이 아니라 제 소중한 딸이라고요. 한별이는 그날 처음으로 저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요. 저는 한별이를 안아줬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이번에는 제대로 지키겠다고 다짐하며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저희는 셋이서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수진을 제가 밀고 한별이가 옆에서 걸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원에는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봄이 온 거죠. 한별이가 벚꽃 잎을 하나 따서 수진에게 보여줬습니다. 예쁘다고 지우 언니가 좋아했던 꽃이라고 말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수진이 처음으로 지우가 아닌 다른 말을 했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요. 예뻐요. 저와 한별이는 동시에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벚꽃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거예요. 비록 수진이 저를 알아보지 못해도, 비록 과거를 기억하지 못해도, 이렇게 잠깐이라도 평화로운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한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한별이의 손을 꼭 쥐고 수진의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그 꽃잎들이 우리 셋 위로 떨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가족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과거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잃어버린 것들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작은 사회적 기업을 시작했어요. 한부모 가정과 고아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한별이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교육학과였어요. 수진의 꿈을 이어받은 거죠. 수진은 여전히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어요.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예전보다 평화로워 보입니다. 가끔 저희가 방문하면 희미하게 미소를 짓곤 해요. 알아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좋은 기분인 건지 모르겠지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제 인생에 없는 사람이에요. 피는 나눴지만 가족은 아닙니다. 가끔 뉴스에서 어머니 회사 소식을 듣곤 해요. 여전히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의 성공이 제 딸의 죽음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걸 아니까요. 지우의 무덤은 조용한 언덕 위에 있습니다. 저는 매주 그곳을 찾아가요. 한별이와 함께요. 꽃을 놓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별이가 대학에 합격했다고, 수진이 오늘은 밥을 잘 드셨다고, 날씨가 참 좋다고. 대답은 없지만 괜찮아요. 지우는 듣고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서요. 그리고 이해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요. 오늘도 저는 한별이와 함께 수진을 찾아갔습니다. 한별이가 대학 첫 수업 이야기를 신나게 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계절은 계속 바뀌고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우 없이, 완벽하지 않은 채로, 하지만 그래도 함께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한 번의 선택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요. 15년 전 제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모든 게 달랐을 거예요.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 수 있을 뿐이죠. 후회는 평생 안고 살아갈 겁니다. 죄책감도요. 하지만 그것이 제가 져야 할 무게입니다. 그 무게를 지고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남은 사람들에 대한 저의 책임이니까요. 한별이가 제 팔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수진도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얻은 마지막 기회라고,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지킬 수 있는요. 그리고 저는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두 번 다시는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다시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외면하고 있는 소중한 것은 없습니까? 후회는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요. 그것이 제가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 배운 교훈입니다.